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 최신 사건 위주의 이야기를 다루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아마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신 사건일 겁니다. 2018년 4월 우리에게 되게 아픈 기억으로 있는 증평 모녀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남는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컨텐츠 시작에 앞서서 오늘 어떤 특정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무조건적인 의심이라기보다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의심보다는 의문이라는 얘기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대다수가 아니 그게 말이 돼? 이상한데? 라는 쪽으로 모든 이야기가 시선이 끌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법에서 현재 사법기관에서 잘 수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이 의문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의심점이 아닌 의문점이 조금 해결되는 방안, 그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게 될 곳은 충북 증평군에 있는 증평읍 모 아파트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임대 아파트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임대 금액에 대해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한 집, 아파트 4층입니다. 정확한 호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집에 이상 신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편함에 우편물들은 쌓이고 관리비 같은 것들이 연체돼서 전기도 끊기고 점점 수도도 끊기기 시작을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수도 사용량 자체가 작년 12월, 즉 2017년 12월 달부터 4월 현재까지 수도 사용량이 0입니다. 0이라는 건 아예 물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관리사무소가 되게 이상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아니, 관리비 체납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아예 수도를 쓰지 않지? 라는 생각에 관리사무소는 119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8년 4월 6일 오후 5시 18분 아파트 4층을 뚫고 들어간 119 대원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한 모녀가 발견됩니다.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그 안에는 유서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둔 뒤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다,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딸을 먼저 데려가겠다 라는 유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는요, 이제 돌아가신 분은 41살 정모 씨입니다. 정씨인데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도 있고 생활고에 실제로 시달렸던 흔적도 있고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요. 실제 이제 돌아가신 정 씨의 몸에 가슴과 목 부분에 보면 이제 배 이런 부분에 6군데 정도의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주저흔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이제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한 번에 자해를 할 때 푹 찌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무서워서 처음에는 얼마만큼 찔러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약간의 주저흔들이 발견되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흉기와 그리고 수면제 그리고 극약입니다. 독약인데 15봉지 약 600g 정도가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씨와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아이, 약 3, 4살 정도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장에서 극약이 발견됩니다. 신변에 이제 뭔가 비관적인 생각을 들고 자살을 한 단순 변사 사건이라고 경찰들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녀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망 시기 자체를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로는 최소 2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최소로 따져도 아마 한 2월 정도쯤에 사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이렇게 이 일은 우리들에게 되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서 한번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하고 알려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는요, 작년 9월, 이 날짜가 조금 중요합니다. 2017년 9월에 남편이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때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고요. 빚독촉이 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돌아가신 분에게는 사기 혐의의 피소, 즉 이제 고소를 당한 거죠. 사기 혐의까지 있었습니다. 자,
경찰들이 추정을 했을 때 자살일 만한 근거가 분명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정한 수입이 없고 남편이 사망한 상태로 빚은 1억 5천을 떠안았고 내야 될 때는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고 빚도 심하고 사기 사건으로 경찰서도 가야 되고 신용카드 그리고 아파트 임대료가 점점 연체되기 시작하니까 막다른 상황으로 계속 몰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아마 그런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3,4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대부업체에게 피소, 즉 고소를 당한 겁니다. 이게 과정이 어떤 거냐면, 아니 정상적인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소를 당하지? 라는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기죄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권 아니면 뭐 제1금융, 제2금융 같은 대부업에서 돈을 받는다 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뭐 최소 개월수라고도 얘기하는데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이제 월 얼마씩 납부하는 금액을 갚으면 사기라고 판단하진 않는데, 만약에 그걸 3개월에서 5개월 이내 아예 처음부터 갚지 않는다던가 이러면 돈을 고의적으로 빌리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즉 이게 대부업체에게 피소가 됐다는 얘기는 아마도 돈을 빌리자마자 월 갚아야 되는 금액을 갚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피소가 되게 됐던 거죠. 남편의 사업 실패 문제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재산이 다 압류가 됐던 상태입니다. 실제 남편은 10만이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약 1억 5천 정도의 부채를 홀로 떠안게 됐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금 보셨던 그 임대 아파트는 보증금 1억 2,900만 원에 월 임대료 13만 원 32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상가도 하나 있었습니다. 상가 보증금 1,500만 원 있었고요. 차량도 트럭 2대, SUV 차량 1대, 차량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돈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1억 5천의 빚과 자신의 부채 3,400만 원 이런 거 다 합치면 약 2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고,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차도 할부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수중에 돈은 없었던 겁니다. 건강보험료도 5개월째 밀린 상태, 가스비도 6개월째 밀린 상태로 확인이 됐던 게 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사기 사건이 두 가지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부업체 사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경찰도 이 점이 되게 의아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자동차 판매하고 나서 사기 기록이 걸렸더라고요. 실제로 정 씨는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차량 3대를 받게 됐는데 남편이 사용하던 차였습니다. 그 중에 한 대인 SUV 차량을 판매하다가 그 판매가 잘못돼서 걸린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소리냐면,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돈을 일시불로 다 내면 그 차는 내 차가 되지만, 뭐 할부라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할부라는 시스템으로 차량을 사게 되면 할부를 해준 업체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권 같은 아니면 2금융권 같은 캐피탈 같은 데서는 차량에 대한 걸 저당이란 걸 잡아놓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허락이 없이는 이 차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라는 일종의 정책이죠. 처분하더라도 그 저당권자가 제1순위가 먼저 돈을 가져간다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차량 금액이 1,35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저당 금액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1,200만 원을 갚아줘야지만 이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건데, 차량을 판매하는 그 중고 매매업자한테 돈 1,350 주시면 제가 1,200 그냥 바로 갚을게요. 저당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중고차 업체도 뭐 집도 다 알고 신원도 확실하고 서류도 확실하니까 뭐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고소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1,350만 원을 주고 차량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거죠. 이제 빨리 차량이 저당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저당이 안 풀린 겁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4월 정도에 이제 4월 중순쯤으로 해서요, 3, 4월쯤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요, 경찰서에 다시 한번 불려갈 입장이 됐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흔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1차 피소, 즉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중고차 판매의 피소에 관련된 부분이 정모씨, 41세 정모씨 돌아가신 그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이분의 동생, 친동생인 여동생 정모씨,
나이 36세입니다. 두 분 다 정모 씨이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이제 돌아가신 분과 그 다음에 여동생 정모 씨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동생 정모 씨까지 함께 이제 기소가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뭐였냐면 실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업체 쪽에서 이제 차량 판매한 중고매매 쪽에선 차량을 실제로 갖고 와서 위임받아서 판 사람이 바로 여동생 정 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은 조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분명히 돌아가신 시간도 있는데 돌아가신 분의 서류가 나와서 차를 판매했다. 제가 이거는 저도 이번에 알아본 거기 때문에 자동차 매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본 건데요. 자동차를 매각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실소유주가 직접 가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차량 이전하는 장소에 가게 되면 신분증만 들고 가면 신원 확인만 되면 바로 이전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 실제 그 장소에 가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인감증명서라는 걸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인감은 아니고요.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누군가한테 판다라는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록된 인감증명서를 한 통 떼고요. 그리고 인감도장은 아니더라도 막도장이라도 하나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본 서류입니다. 거기에다가 신분증 사본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서류를 가져가야지만 이전 처리가 되는데 그 기본 서류를 여동생 정 씨가 갖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판매가 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였죠. 자, 지금부터 제가 있었던 이상한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정시 중심으로 해서 이상한 점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번도 정리되어 있는 언론도 없고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건을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걸 잘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정 씨는 여동생 정 씨와 함께 9월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그 임대아파트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그 남편분이 돌아가신 시점부터 해서 이제 그 모녀와 그리고 여동생 셋이 같이 살고 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이 같이 살았던 거고요. 자, 그리고 같이 집에서 살고 있었던 날이었는데 여동생 정 씨의 진술입니다. 2017년 11월 27일인가 28일쯤이었어요. 작년입니다, 여러분. 11월 27일인가 28일쯤인데 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딸한테 약을 먹였어. 바로 이 아이입니다. 나 딸한테 약을 먹였어. 그 전화를 듣고 너무 놀래서 실제 여동생 정 씨는 집에 가봅니다. 집에 가봤더니 조카가 침대에 누운 채 숨져있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놀래서 왜 그런 거야? 뭔데?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넋이 나간 채로요. 나 2시간 후에 자수할 거니까 1시간만 나랑 같이 좀 있어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좀 있어주다가 거실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그 현장에 빠져나오자마자 이튿날 필리핀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선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조카가 죽어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요 12월 4일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언니한테 먼저 가봤던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딱 가봤는데 언니도 거기에 사망한 확인하게 됩니다. 즉 12월 4일날 언니가 사망한 겁니다. 이 사건 밝혀진 게 4월인데요. 어쨌든 12월 4일날 귀국했더니 언니가 사망해 있는 걸 확인하고 뭐야. 근데 거기서 여동생 정 씨는 되게 독특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일반적인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너무 무섭고 나라도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 목적 같은 게 필요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느낌 때문에 언니의 가방을 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사망 신고는 못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휴대폰, 신용카드, 그리고 그 안에 도장, 그리고 자동차 키 같은 게 있는 언니 가방을 훔쳐서 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마카오로 출국을 합니다. 마카오로 출국을 해서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조금 챙길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게 12월 4일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여동생 정씨는 마카오에서 머물고 있다가 올해 1월 1일입니다. 올해 1월 1일에 이제 국내로 다시 한번 입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튿날 서울의 한 구청에 가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습니다.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당연히 갖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제가 잡은 이상한 점입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언니 가방을 들고 그냥 나왔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뒤져서 가지고 나왔어요 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평상시 가방에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보다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막도장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신분증 원래 거, 사본도 안 됩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신분증 자체를 가져가고 그리고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인감도장을 평상시에 가방에 넣고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기도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생활비의 목적 때문에 그냥 언니 가방을 그냥 들고 나왔더니 신용카드랑 휴대폰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좀 말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안에 있는 돈이 될 만한 걸 챙겼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말 본인의 생활비를 위해서라면 말이죠. 그렇게 서류들을 다 챙기고요. 중고 매매상에 그날 이튿날 1,350만 원의 차량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판매하면서도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언니 핸드폰을 씁니다. 언니 명의 핸드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매매업체도 속을 수밖에 없죠. 아, 언니한테 대신 왔구나. 그래서 언니 핸드폰을 쓰는 치밀함까지 이 안에서 보이게 됩니다. 결국 2018년 1월 2일 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언니 정모씨 소유의 SUV 차량이 중고 매매상에 매각됩니다. 하지만 저당이 풀려있지 않은 상태였죠. 동생이 저당을 풀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1,350만 원을 챙기자마자 곧바로 출국했습니다. 1월 3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합니다. 언니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하자마자 인출하고 바로 나간 겁니다. 근데요,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게 이상했거든요. 외부에 잘 안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남자친구랑 출국합니다. 물론 남자친구랑 나갔다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자신의 조카도 죽었고 자신의 이제 언니도 죽었다라는 상황 속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그 돈을 챙겨서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라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이 정황 증거를 판단하게 되고요. 동생인 여동생 정씨에게 빨리 입국하십시오. 조사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카카오톡을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터폴 공조수사를 하는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해서 카톡을 보내서 약 12차례 정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당시에 이렇게 카톡에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 숨진 건 알고 있었는데 겁이 나서 제가 신고를 못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경찰한테 보냈고 경찰은 괜찮습니다. 와서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무혐의로 풀리니까 오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4월 11일 날 자진 출석할게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근데 그날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이 뉴스에 봤던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로코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모로코에서요. 즉 인도네시아에서 남자친구와 모로코로 갔습니다. 총영사관으로부터 이제 구속영장이 나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출국할 때 너희가 얘기했던 사람 중에 이 사람 뭐 이렇게 현재 구속영장 발부되어 있는데 좀 간다는데? 라고 해서 연락을 받고 조사관이 현장에 가서요. 4월 18일 저녁 8시 45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이젠 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피의자 정씨를 검거해서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모로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진 귀국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어떤 느낌 드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좀 얘기가 납득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좀 꼬집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 그냥 언니한테 제 생활비 때문에 언니 가방을 그냥 들고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카드, 뭐 신용카드도 그렇고 신분증도 그렇고 다 이해는 하지만 인감도장까지 챙기고 나왔다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입장인 거죠. 그리고 저는 현재 피의자로 구속되신
정모 씨의 연락처를 따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연락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챙긴 사진은 쉽게 말씀하면 카카오톡에 본인이 올린 사진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제 눈에 굉장히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날짜를 봤을 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마카오인지 인도네시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대한 부분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자신의 조카가 사망했고 자신의 언니가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의심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의문을 갖자는 겁니다. 뭐냐면 아니 언니가 사망을 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했던 사람이 어떻게 남자친구랑 출국을 할 생각을 했고 출국을 해서 거기서 누렸던 부분을 인터넷에 올릴 생각과 셀카를 올릴 생각을 할 수 있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점인 겁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요. 의심은 경찰 측에서 해결할 문제고요. 우리가 갖는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첫째 분명한 건 집을 뒤졌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의 말대로 얘기하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돈을 뒤졌다라고 하니까 두 번째 좀 의문이 가는 건 아니 어째서 자신의 언니가 사망을 했는데 조카가 사망한 부분에선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무서워서 출국을 했다 돌아오자마자 언니를 보고 할 수 있는 판단이 신고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보고 숨기는 부분, 무서워서 도망쳤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분명한 건 차량을 매각을 하고 나서 1350만 원을 편취한 뒤에 어떻게 보면 약간 뒤에 대한 책임을 안 진 거죠. 그렇게 해서 출국을 한 상태로 그 돈을 해외 체류비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을 한 이유도 그 해외 체류비가 거의 다 탕진됐기 때문입니다. 돈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냐면 자신의 생활비에 대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부분인 겁니다. 내심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3,500만 원의 대출. 그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언니. 3,500만 원의 대출을 받고도 되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9월경 사망했습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날짜를 잡아봤자 돌아가신 날짜까지입니다. 12월에 돌아가셨잖아요. 3개월입니다. 딱 3개월인데 3,500만 원을 대출받고 3개월 만에 탕진한다요? 월세 15만 원인데요. 3개월 동안 3,500만 원을 방금 무조건 써야 될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당장 급하게 급하게 갚아야 되는 거면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갚아야 될 부분이 많아지겠죠. 이게 되게 뭔가 만약에 4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뭐 그 6개월, 7개월 사이에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갔나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망하시고 상속을 받고 나서 실제로 맥시멈으로 3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9월 초에 사망하셨다는 가정에도 상속을 하고 차량 상속하고 되게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텐데 단순 장례 절차만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완벽한 3개월도 아닙니다. 근데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은 시간에 약 3,400만 원의 금액을 썼다. 사치가 심한 걸까? 언니의 유서에 이런 얘기가 남았습니다.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말. 의심이 가는 게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의문입니다. 동생이 과연 정상적인 소비 지출을 했던 사람일까?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서 돈을 충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언니가 사망하고 난 뒤에 본인이 돈을 쓴 그 형태, 일련의 형태를 보게 되면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걸 너무 흥청망청 썼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았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에 대한 혐의, 혹시 살인에 대한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경찰 측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경찰 측에서는 언니 조카의 죽음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 중입니다. 왜냐면 유서도 자필이었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혐의점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행위 그리고 사기죄입니다. 즉
이게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감을 다시 재발급을 받아서 인감을 받은 뒤 차량을 매각하고 그 매각업자에게 사기를 친 점, 그 점 때문에 현재 구속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혐의, 즉 절도죄는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언니 가방을 절취해서 이제 갖고 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형법상으로 원래 타인의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족관계에 의해서는 친족 상도례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 사이에 일어나는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면하거나 그리고 이제 크게 부과하지 않는다, 조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혐의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법을 이제 물릴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돌아가신 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사문서 위조와 그거에 대한 행위, 그리고 사기죄에 대한 부분으로만 현재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법적 테두리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법적인 테두리와 그리고 도의적인,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생각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경찰들도 그 부분은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수사하고 있지만, 이 내부에 대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물론 카카오톡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건 있지만 말입니다. 의심이라기보단 의문점이고,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은 더더욱 아마 동생 정씨를 더 의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얘기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치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남자친구의 존재까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4월 25일 날짜, 오늘 김원 사건 파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한 증평 모녀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